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일론 머스크, 오프라 윈프리가 가르쳐준 내면의 힘에 대하여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단순한 질문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간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하루는 알림과 마감과 비교와 경쟁으로 가득 차 있다. 누군가의 SNS 피드를 스크롤하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많은 연봉. 이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믿으며 달려온 날들이 있는가? 잠깐 멈추자. 이 글은 그 잠깐 멈춤을 위한 공간이다. 약 30분 동안 우리는 2000년 전의 황제 철학자, 21세기 가장 논쟁적인 기업가, 그리고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 외부의 소음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 왜 오늘 우리에게 그토록 절실한지를 천천히 풀어보려 한다.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다. 이 글을 다 읽고 난 뒤 그 답이 조금 더 선명해지기를 바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폭풍 속에서 발견한 고요함. 황제의 일기. 기원 후 161년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당시 로마 황제였던 그는 제국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인물이었다. 원한다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사람들을 처형할 수도, 전쟁을 일으킬 수도, 쾌락과 사치에 탐닉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밤마다 혼자 일기를 썼다. 그 일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는 명상록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책은 원래 출판을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글이었다. 황제가 스스로에게 쓴 편지. 자신의 나약함을 꾸짖고 철학적 원칙을 다시 상기시키며 매일 아침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써내려간 메모들. 그 일기 속에 반복되는 핵심 질문이 있다. 지금 이것이 나에게 달린 일인가 아닌가? 스토아 철학의 본질 통제의 이분법. 마르쿠스가 깊이 천착했던 철학은 스토아주의였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의 심장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구분이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에픽테토스. 그는 마르쿠스가 가장 깊이 읽었던 철학자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 판단, 반응, 그리고 선택뿐이다. 날씨, 타인의 행동, 경제 상황, 질병, 심지어 죽음조차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토아의 답은 명확하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내면에 집중하라.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가 말한 외부가 아닌 내면의 평정이다. 전쟁터에서 쓴 철학. 이 철학이 그저 서재에 앉아 쓴 관념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마르쿠스의 황제 재위 기간은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북쪽에서는 게르만 부족들이 끊임없이 국경을 침범했고 동쪽에서는 파르티아 제국과의 전쟁이 벌어졌다. 제국 내부에서는 안토니누스 역병이 창궐해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 가장 믿었던 장군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직접 전쟁터로 나갔다. 철학자로서 서재에 머물기를 원했을 그가 황제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뉴브 강변의 차가운 야영지에서 밤을 보냈다. 그리고 그 야영지에서도 일기를 썼다.
당신을 해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이 문장이 전쟁터에서 쓰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그는 추상적 위안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 혼돈 속에서 내면의 닻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왜 외부에 집착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마르쿠스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내면의 평정을 잃기는 더 쉬워졌다.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들이민다. 뉴스는 매시간 불안과 분노를 자극하는 정보를 쏟아낸다. 우리는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수, 연봉 순위, 부동산 가격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 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 마르쿠스라면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명상록에서 그는 이렇게 쓴다. 외부의 사물이 영혼에 침입하도록 허용하지 마라. 그것들은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내 안에서 평화를 지켜라. 이것이 그저 고요히 앉아서 명상하라는 말이 아니다. 폭풍 속에서도 전쟁이든 역병이든 배신이든 상실이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갖추라는 것이다. 그 중심, 그 닻이 바로 마르쿠스가 평생 찾고 또 찾은 것이었다. 다음은 일론 머스크. 불가능한 것을 믿은 사람. 2008년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는가?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터진 해, 리먼 브라더스가 붕괴하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던 그 해에 일론 머스크는 두 회사를 동시에 파산 직전까지 끌고 갔다. 스페이스X는 3번의 로켓 발사에 연속으로 실패했다. 3번. 첫 번째는 연료 누출로 폭발했다. 두 번째는 분리 실패로 추락했다. 세 번째도 실패였다. 머스크는 이 3번의 발사에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다. 스페이스X에는 단 한 번의 발사를 시도할 수 있는 돈만 남아 있었다. 동시에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테슬라는 모델 S의 생산을 시작조차 제대로 못한 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떠났고 언론은 테슬라를 망해가는 회사로 묘사했다. 머스크는 훗날 이 시기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의 크리스마스는 정말이지 최악이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 개인적으로도 이혼을 겪고 있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4번째 발사.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2008년 9월 28일 스페이스X의 팰컨 1 로켓이 4번째 발사를 시도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실패하면 회사는 끝이었다. 그 로켓은 궤도에 진입했다. 역사상 최초로 민간 기업이 만든 액체 연료 로켓이 지구 궤도에 도달한 순간이었다. 며칠 후 나사는 스페이스X와 1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테슬라 역시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는 왜 3번의 실패 후에도 계속했는가? 내면의 신념이라는 연료. 머스크의 이야기는 단순한 포기하지 마세요 메시지가 아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스페이스X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 적이 없다. 성공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시도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이 핵심이다. 외부적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다. 결과는 통제할 수 없다. 3번의 실패가 그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판단, 자신의 선택, 자신의 노력 그것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다. 외부의 것들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라. 머스크는 아마 마르쿠스를 인용한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정확히 그 철학을 살아냈다. 그는 주가를, 언론을, 투자자들의 시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것은 그가 통제할 수 있었고 그는 그것을 선택했다. 비판과 조롱 같은 외부 소음을 어떻게 다루는가? 테슬라 초창기 자동차 전문가들은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전기차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 주행 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곧 따라잡을 것이다. 언론에서는 머스크를 몽상가, 사기꾼, 현실을 모르는 실리콘밸리의 철부지로 묘사하기도 했다. 그 소음들은 분명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머스크는 계속했다. 이것이 단순한 오기가 아닌 이유가 있다. 오기는 결과가 나쁠 때 부서진다. 그러나 내면의 신념은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는 실패 앞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한다. 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외부의 실패와 비판을 견디게 한 연료였다. 머스크가 가르쳐주는 것. 머스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성공 자체가 아니다. 그가 실패 앞에서 보여준 내면의 구조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했다는 것.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잃지 않았다는 것. 우리 중 스페이스X를 만들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선다. 포기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타인의 시선에 맞출 것인가, 내면의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 그 순간마다 머스크가 2008년에 한 것처럼 물을 수 있다. 이것이 시도할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 답이 내면에서 분명하다면 계속하라. 다음은 오프라 윈프리 상처가 힘이 되는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삶. 1954년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난 소녀가 있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대부분을 극도의 빈곤 속에서 보냈고 9세의 사촌 오빠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 14세에는 임신을 했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뒀다. 이 소녀가 훗날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쩌면 그 소녀 자신조차도. 그 아이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였다. 무대 뒤에서 무너진 날들.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오프라 윈프리 쇼는 25년간 방송되며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억만장자가 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러나 그 무대 뒤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훨씬 복잡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송에서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 놓았다. 어린 시절의 학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진 불건강한 관계들, 음식 중독과 체중 문제로 인한 수치심,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의심했던 시절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망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나를 정의한다고 믿었다. 진정성의 힘. 그러나 오프라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그녀는 그 상처들을 숨기는 대신 꺼내놓기로 선택했다. 1986년 그녀는 생방송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특히 전국 방송에서, 특히 그만큼 성공한 공인이. 시청자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수천 통의 편지가 쏟아졌다.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말해줘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오프라는 무언가를 이해했다.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이 자신의 가장 강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상처는 이야기가 된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은 이것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처를 숨기고 싶어 한다. 과거의 실패, 창피한 기억, 극복하지 못한 두려움들. 그것들이 드러나면 우리가 약하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프라는 반대의 진실을 보여주었다. 진정성, 그것은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가장 강력한 연결의 도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타인과의 연결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기도 하다는 것을.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것을 취약성의 힘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강해진다는 것. 그 진실을 오프라는 삶으로 증명했다. 내면의 힘이란 무엇인가? 오프라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항상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믿었다. 이 말을 찬찬히 씹어보자. 가장 나다운 것. 외부가 요구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처도 두려움도 불완전함도 포함한 진짜 나. 그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는 믿음.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어떤 상이나 인정도, 어떤 부와 명성도 이것을 줄 수 없다. 오프라 자신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녀가 가장 빛났던 순간은 가장 솔직했던 순간이었다. 가장 많은 시청자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자기 자신이었을 때. 이것이 내면의 힘이다. 세 사람이 공통으로 발견한 것. 2000년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진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일론 머스크, 오프라 윈프리. 시대도 출신도 분야도 완전히 다른 세 사람. 그러나 이들이 각자의 삶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의 뿌리를 공유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밖에 없다. 안에 있다. 마르쿠스에게 그것은 철학적 원칙이었다.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세계가 아닌 자신의 판단과 반응이라는 내면의 영역을 갈고 닦는 것. 머스크에게 그것은 신념이었다. 외부의 실패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도할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내면의 물음에 답하며 나아가는 것. 오프라에게 그것은 진정성이었다. 상처를 숨기는 대신 드러내고 그 상처 속에서 연결과 힘을 찾는 것. 세 가지 표현이지만 하나의 진실이다. 내면이 흔들리지 않을 때 외부가 흔들어도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다. 외부의 소음이 커질수록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부를 보라고 말한다. 더 많이 벌어라. 더 날씬해져라. 더 많은 팔로워를 모아라. 더 좋은 집에 살아라. 더 인상적인 학벌을 가져라. 이 메시지들은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노력은 소중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전제가 과연 옳은가? 연구들은 일관되게 보여준다. 일정 수준 이상의 물질적 풍요는 행복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 외부적 성취 인정, 명성, 부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지속적인 의미와 평온을 주지 못한다. 마르쿠스는 이것을 황제로서의 삶에서 직접 경험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내면의 평정을 찾기 위해 매일 밤 일기를 썼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내면의 힘을 기른다는 것. 그렇다면 내면의 힘은 어떻게 기르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글의 범위를 넘는다. 그러나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몇 가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자기 인식이다. 마르쿠스가 매일 일기를 썼듯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반응 패턴을 관찰해야 한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느끼는가? 이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묻는 습관. 둘째, 자신의 왜를 아는 것이다. 머스크가 3번의 실패 후에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만드는 관계, 우리가 사는 방식. 그것의 이유를 알 때 어려움 앞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셋째, 진정성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 것이다. 오프라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상처가 있어도 된다. 두려움이 있어도 된다. 그것을 인정하고 껴안는 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자세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우리는 긴 여행을 함께 걸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의 야영지에서 2008년 스페이스X의 마지막 발사 순간에서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의 생방송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반복해서 발견했다. 폭풍은 온다. 언제나. 마르쿠스에게는 역병과 전쟁이 왔다. 머스크에게는 연속된 실패와 파산 위기가 왔다. 오프라에게는 가난과 학대와 수치심이 왔다. 각자의 폭풍이 있다. 혹은 지금 한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 그 폭풍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폭풍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닻을 갖는 것이다. 그 닻이 마르쿠스에게는 철학이었고, 머스크에게는 신념이었고, 오프라에게는 진정성이었다. 당신에게 그 닻은 무엇인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것들 중에 진심으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기준을 모두 걷어냈을 때 당신의 내면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3번 실패해도 4번째를 시도하게 만들 만큼 그것이 시도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는 것이 있는가? 당신이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이 어쩌면 바로 그것이 당신의 가장 강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외부의 소음이 가장 클 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가? 그 목소리를 들어라.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으로 가는 길이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것만이 진짜 당신의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